떼쓰는 아이 앞에서 기다려주고 공감해줘야 된다는 말 너무나도 잘 알죠? 근데요, 출근 준비 다 하고 아이 옷 입히고 가방까지 다 챙겼는데 아이가 갑자기 바닥에 눕고 울고불고 난리칠 때 멘붕이 오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죠. 이미 지각은 확정된 것 같고 회사 생각나고 마음은 급해지고 아이의 울음소리는 더 커집니다. 아침마다 전쟁이라는 말 진짜 괜히 나온 거 아니에요. 저도 똑같았어요. 첫째와 30개월 된 새쌍둥이가 있거든요. 아이 넷을 키우다 보니 이런 아침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알려드릴 이 방법을 쓰고 나서 바쁜 상황에서도 덜 흔들리게 됐고 아이가 떼쓰는 시간도 확 줄었어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완벽하게 참는 방법 말고 현실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이 넷을 육아하고 있는 경력직 아빠 13파파입니다. 저 30개월 된 이 새쌍둥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신생아 시기일 때는 몸만 힘들면 됐는데 지금은 말도 하고 자기 주장도 강해지니까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 아이가 단어뿐만 아니라 문장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말귀를 제법 알아듣는다고 해서 내 말을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간단한 심부름도 하고 내 말귀도 알아듣지만 아직 아기라는 걸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감정 조절, 상황 판단, 참는 법 이런 건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배우고 연습해야 하는 능력이거든요. 발달심리학자 피아제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만 3세 이전의 아이들은 자기중심적 사고를 한대요. 쉽게 말해 세상이 아직 내 중심으로만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장난감 놀이에 한창 빠져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리하자 라고 하면요, 어른 입장에선 충분히 놀았으니 이제 그만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이 머릿속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재밌으니까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만 더 놀고 나중에 또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인지력이 아직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갑자기 누가 와서 내가 재밌게 놀고 있던 걸 뺏어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울고 불며 떼쓰는 거예요. 이건 버릇이 없는 것도 말을 안 듣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 나름의 방식으로 감정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 과정은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서툴지만 부모가 옆에서 감정을 인정해주고 짧은 기준으로 반복해주면 조금씩 스스로 감정을 다루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 떼쓰는 이유도 알겠고 떼쓰는 게 당연하니까 떼쓰는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현실에 적용하기 진짜 어려워요. 앞에서 말했듯이 출근 시간이 다 돼가고 약속 시간이 다 가왔는데 갑자기 아이가 떼를 쓰고 바닥에 들어눕는다? 그 상황에서 아이의 감정을 읽어줄 수 있기 위해 노력해주는 사람은 전 부처라고 생각해요. 현실에서 불가능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정을 읽어주기 전에 저의 상황을 조금 극단적으로 가정해요. 빅터 프랭크의 죽음의 수용소를 읽다가 발견한 문장이거든요. 두 번째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첫 번째 삶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생각하라. 이 말을 육아에 적용해봤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시한부라면 아이에게 어떻게 했을까? 또는 20년 후에 내가 현재로 돌아와서 지금 이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신기한 게도 바닥에 누워서 떼쓰는 아이가 짜증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해져요. 이렇게 극단적으로나 또는 다른 시선으로 잠시 생각해보면 나의 현재 감정을 분리하고 아이를 다시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떼쓰는 아이를 진정시키기보다 나를 먼저 진정시키는 거죠. 이렇게 나의 감정을 분리시키고 난 다음에는 그때야 비로소 감정 읽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제 감정을 정리하고 나니까 새쌍둥이가 하루에도 몇 번이나 울고불고 뗐을 때나 한 명이 울고 있을 때 다른 두 명이 도미노처럼 우는 상황에서도 조금 다르게 대응할 수가 있게 됐어요. 예전에 아이가 뗐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설득을 했거든요. 근데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제 감정을 먼저 정리하고 나서 접근 방식을 바꿨어요. 아이가 속상해야 하는 그 마음을 먼저 알아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의 울음의 길이가 줄어들고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제 말을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어도 제 표정과 말투에서 자기 마음을 알아준다는 걸 느낀 거죠. 실제 연구에도 나와요. 심리학자 존 가트맨 교수가 30년 넘게 연구한 감정 코칭 이론이 있거든요. 이 이론의 핵심이 뭐냐면요, 아이가 감정을 표현할 때 그 감정을 먼저 인정해주면 아이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안 돼, 하지마, 그만해와 같은 부정하는 말을 하면 아이는 더 불안해지고 울음이 더 커져요. 근데 감정을 인정해주면 아이는 자기 마음을 알아준다고 느끼면서 진정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지금 우리가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한마디가 당장 울음과 떼쓰는 것을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감정 조절 능력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이는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아직 배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울고불고 뗐을 때는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나의 감정을 분리하고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가 오히려 더 빠르게 진정을 시켜줍니다.
새쌍둥이를 돌보다 보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정말 어려워요. 하원 후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거나 저녁 식사에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이 없다고 안 먹겠다고 하는 것처럼 저의 통제를 벗어나면 예전에는 이걸 길게 설명해 줬거든요. 지금 우리가 집에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거나 우리가 지금 차려진 밥에 먹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했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차분히 설명하면 아이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아이들은 짧고 반복해서 얘기해줘야지만 알아들어요. 이건 뇌발달 때문이래요. 36개월 전 아이는 전두엽이 미성숙해서 긴 논리보다 반복된 자극에 더 잘 반응한대. 우리는 10분 뒤에 집에 갈 거야? 오늘 밥은 이 반찬으로 먹어야 돼. 짧게 똑같이 매일 반복했더니 한 달쯤 지나니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고요. 같은 말, 같은 톤, 같은 표정으로 얘기하면 이게 뇌에 각인이 되는 거죠. 36개월 이전의 아이에게는 긴 설명보다 짧은 규칙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길게 설명해서 내 말을 이해시키는 것보다 짧고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패턴을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아이가 떼쓰고 울기 시작하면 지금 달래야 하나? 그냥 기다려야 되나? 갈등이 생기죠. 저도 그랬거든요.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울면 둘마저 울까 조마조마했고 그래서 원칙을 지키기보다 아이를 빨리 달래 상황을 넘기기 바빴거든요. 근데요 그럴수록 아이는 더 크게 울고 점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울음을 이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정한 원칙이 딱 하나였어요. 울어도 괜찮다. 하지만 기준은 바뀌지 않는다. 처음엔 아이가 더 크게 울기도 했는데 몇 번 반복되자 이내 울음은 줄어들고 아이는 울어도 규칙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심리학 연구에서도 나오거든요. 일관된 양육 태도는 아이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고 그게 곧 정서적 안정감으로 이어진다라고요. 아이가 진짜 원하는 건 뭐든 들어주는 부모가 아니라 항상 같은 반응을 보여주는 부모입니다. 제가 내 아이와 항상 같이 지내다 보니까 육아는 매일 도전이더라고요. 특히 만 3세 이전의 아이와 함께라면 하루에도 몇 번이고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죠. 근데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요, 아이 떼쓰기는 문제 행동이 아니라 성장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면 훨씬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말 대신 눈빛으로, 훈육 대신 공감으로, 그리고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반복적으로 기준을 알려주는 거. 이게 지금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훈육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도 처음 부모가 된 거잖아요.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아이를 이해하려는 시도,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